옷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처음 시리즈물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연애 쪽이시잖아요. 연애 쪽에서도 가장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한테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어떤 사연들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눠보면서 이런저런 영적인 면에서는 왜 이런 사연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화이트색 이런 개량 항복이긴 한데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거, 저 사람 왜 바람을 필까? 그 사람 바람 필 것 같지 않았는데? 선생님, 바람 폈는데 제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연들. 하지만 의외로 이런 이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물론 앞서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배우자 연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갈 거예요. 배우자 연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바람 피는 거는 무조건 정당하다가 되기 때문에, 바람 맞아서 상대가 다른 마음 먹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된 케이스, 이런 슬픔을 가진 분들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우자 연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사주상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운명론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주로 절대 찾지 못한 케이스들이 하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방송을 꾸준히 오신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 또는 이런 운명학력에서 이제 좀 방문 상담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신 부분이긴 할 거예요. 먼저 배우자 연이라는 것은요, 내가 태어남으로써 운명적으로 꼭 만나야 되는 운명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만나야 되거나, 혹은 내가 전생에서 죽기 전에, 여보, 우리 다음 생에는 나의 아내로 다시 만나줘. 이번엔 내가 남편을 하겠소. 아니야, 다음에는 당신이 아내가 하고 내가 남편을 해요. 이렇게 연을 한번 말로써, 이 말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말로써 우리 다음 생에도 한 번 더 배우자로서 만나서 더 깊이 사랑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상태에서 운명적으로 정말 다음 생에 만나야 되는 그 관계, 이런 배우자 연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의 남편에 대해서 지켜줄게. 이게 이런 것들 있잖아. 자그마한 것들.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나면 우리 부부하자. 우리 다음 생에는 뭐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배우자 연을 본인들의 입과 약속과 마음과 영혼이 통해가지고 후생에 기약된 경우, 그 후생이 바로 현생이겠죠. 그러면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우리는 내가 몇 겁의 인생을 겹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는 걸 확 하고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그 사람 아니면 공허해. 두 번째는 또는이에요. 또는 이상하게 이 사람을 딱 첫눈에 봤는데 얘인 것 같아. 또는 세 번째,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들은 사연인데요,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결혼해야겠다고, 딱 저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하고 느낀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머릿속에서 벨이 울렸어요. 그 웨딩벨 소리 있잖아요. 교회에서 치는 그 결혼식 할 때 울리는 종소리, 그 종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알았어요. 저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것. 저 사람이랑 분명 결혼해야 된다는 걸. 이런 게 바로 배우자 연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 죄인 것도 알거나 정해지는 거나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 짝이구나.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강력한 약속으로 만나는 사이 또는 사랑에 빠지기로 약속했던 사이들이 있거든요. 그 연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셨다면 자, 왜 바람이 피는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앞서서 배우자 연은 운명적으로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했던 사이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배우자의 바람 또는 내 연인의 바람은 조금 그 상황과의 상황으로 용서하지만 안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지 마시고요. 또 두 번째는 배우자 연이 정해지지 않은 채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사주상으로도 찾아보거나 신점을 봐도 너는 짝이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은 배우자 연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즉 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야. 혹은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즉 배우자 연이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나는 경우예요. 자, 예시를 하나 주려면 A씨가 하나 있었어요. A씨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이상하게 막 누가 봐도 참 최고의 실력감이야. 그 하는 여자한테 진짜 잘해줘. 그리고 뭐 자기 여자들한테 너무 잘해줘. 젠틀하고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막 다 좋아. 막 노래면 노래, 뭐 요리면 요리 막 다 할 줄 알아. 최고의 실력감이라고 극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여자친구 막 픽업도 해주고 막 아프면 보살피고 다 할 줄 아는 멋있는 남자였어요. 누가 봐도 친구들이 봐도 절대로 바람피지 않을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여자친구와의 이별이 기묘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 배우자와 이혼 상황에서도 기묘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자꾸 이 사람이 뱅글뱅글 도는 느낌. 즉, 이 여자한테도 연락하고 저 여자한테도 연락하고 계속 연락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자기는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건 너야. 내가 결혼하고 싶은 것도 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혼을 했음에도 자꾸 여자들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신랑감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자들하고 연락을 자꾸 해. 근데 아무리 사주 봐도 바람피 사주는 또 안 나와. 공허하다, 외롭다는 사주를 자꾸 나와. 근데 그런 애는 또 아닌 것 같대. 이제 뭐 바람에 폈네 안 폈네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뭐 보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도 20년 된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바람을 폈다고? 믿기지 못하는 현실들이 일어나요. 근데 본인들도 굉장히 괴로워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바람 피고 싶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가 도망쳐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오히려 상대방한테 내가 바람을 피게 되는 거는 우리의 관계가 불안해서 그랬어. 그래서 뭐 확인 사실 겸 내 마음이 어떤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이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말하겠죠.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저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아니 바람 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납득할 일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바람 필 수 있는 거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어떤 거냐면요, 바람을 피는 그 사람의 운명학적으로 보니까 아까 배우자 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내가 다음 생에 너를 찾으러 갈게,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요 했을 때 윤회에 대해서 앞부분에 계속 방송을 보시면서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윤회의 법칙에서 내가 업을 가지고 혹은 해야 될 일, 내가 이번 생에 풀어야 될 과제를 가지거나 또는 다시 한 번 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야. 이 내가 선택한 운명이 너무 힘들고 내가 과제를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사고사로 이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먼저 죽어버리는 경우, 내 짝이 태어나야 되는데 죽어버릴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자기는 완벽하게 그 여자를 위해서 막 기다렸던 그 남자는 자꾸 공허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인데 마음이 안 가요. 자꾸 외로우면서 계속 떠들기 시작을 해요. 뭔가 내 마음에 정착할 어느 시간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미래에 있는 건지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최고로 잘해주고 마음에 제일 많이 갔으니까 이 사람이다 하고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도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면 과거에 내 인연들 중에 있었나? 하고 자꾸 똑똑똑 하는데 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삶을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슬픈 바람이라는 형태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로맨틱한 사랑을 위해서 내 삶을 열심히 갖고 왔던 그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왜냐면 남들 눈에서는요, 저 바람둥이 이게 되니까요. 근데 이상해. 아까 말했잖아요. 친구들도 가족들도 분명 그런 애가 아닐 텐데, 심지어 아내가 되었던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라는 이상한 생각들. 하지만 생각해보면 조짐은 있는데 라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요, 실제로 어떤 사연 보낸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몇 년 전에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용서하고 몇 년째 살고 있는데요, 또 바람을 필까봐 무서워요. 근데 어디 점집에 가면 뭐 굳이 같이 사냐, 자꾸 헤어지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막상 보니까 이런 건 있었어요. 이 분이 술귀신이 붙어가지고, 우리 술귀신이라고 하면 맨날 옆에서 붙어있는 게 아니야. 얘가 술 먹으면 너 그렇게 술이 좋아? 그럼 나도 같이 마시려고 옆에서 같이 노는 술귀신, 혹은 이 몸을 공유하고 싶은 술귀신들이 붙은 상태에서 자꾸 술귀신들이 이렇게 어두침침한 막 술집 막 이상한데 막 이런 데 가서 막 먹으니까 자꾸 거기에 관련된 음란한 귀신까지 붙으니까 그런 식으로 확 희한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자꾸 아내분이 잡으러 다니니까 이제 지치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도 난 너밖에 없어 하고 맨날 우시는 거야. 아내분도 맨날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들이 봐도 이혼을 해야 돼. 근데 남편은 너밖에 없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맨날 집에만 계셔. 맨날 출퇴근 다 집에만 있고 집에서 혼술을 하셔. 그리고 근데도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 이해가 다들 되실 거예요. 한 번 핀 놈 어떻게라도 피겠지 하면서. 근데 그분도 어떻게든 이해를 하고 싶지만 상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술을 안 드시고 음침한 곳은 안 가시고 이제 금주를 하시면서 두 분이 좀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뢰한 형태의 소원서를 따로 받아왔고 이제 좀 도와드리고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낸다고 해요. 바람도 더 이상 안 피고 잘 마무리가 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술귀신을 좀 비롯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새끼입니다. 새끼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인데요. 선생님 귀신 이야기 하면 좀 도망갈 거라는 분들은 안 끄셔도 돼요. 안 끄셔도 되는 게 이게 하나의 제가 심리학 개론이랑 같이 볼 건데요. 우리가 조금 제일 안타까운 이제 여성적인 피해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적인 학대가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심리학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 어릴 적이든 큰 사람이든 학대를 당하면 그러면은
저 사람은 대인기피증이 있거나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학대를 당한 소수의 여성분들은 오히려 피폐해지면서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를 가지면서 그래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오히려 성에 대해 엄청난 개방을 해버려요. 그래 나는 이 세상에 그냥 걸레같이 던져질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대를 해요.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가 가치가 있는 거는 성적 학대를 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바로 중독증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마약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자면 새끼가 굉장히 무섭다고 했잖아요. 새끼의 형태를 제가 실제로 목격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바텐더를 할 때였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 했어요. 한 5손가락 된 것 같아요. 그 바텐더를 했을 때 이제 제가 몇 개월밖에 근무를 안 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여성 손님이 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귀엽게 생기셨어요. 딱 우리가 귀엽다 하면은 이렇게 막 여성 막 여우짓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막 앙큼하고 막 이런 귀여움이 아니라 수수하니 이게 누가 봐도 저거는 그냥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데 이제 막 취직을 하고 뭐 자기 개발하고 막 이런 분들 있죠. 막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고 뭐 예쁜 거 꾸미시고 막 이렇게 여자들끼리 막 오손도손 잘 노시고 막 이렇게 사회성이 좋아 보이신 분이었어요. 귀여웠어요. 이쁘게 막 차려입었어요. 엄청 이쁘게. 잘 꾸미시고. 근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꾸 단골이라는 거예요. 저는 몇 개월 만에 처음 보신 분이었는데 단골이면은 우리가 흔히 기준이 일주일에 한 번은 배민을 켜야지 그 배민의 단골이 되잖아요. 족발집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지 그 집 족발집 단골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단골이라고 했더니 옛날에 단골이었어 오랜만에 온 거야 하면서 저희 가게 직원 다른 바텐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텐더 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 했더니 한 번은 저 분이 조금 행실이 조금 가볍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면을 가벼워 했더니 아무 남자와 이렇게 좀 가신다 잠자리를 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했더니 예전에 이제 마지막을 봤을 때 가게 문을 다 닫고 나서 새벽 4시 5시 마감이었거든요. 새벽 4시 5시에 마감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저 여자분이 우리랑 누군가랑 하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골이고 이제 조금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데 딱 다 문 닫고 막 다 정리를 하는데 딱 열쇠를 딱 돌리고 딱 뒤돌니까 그 여자분이 어떤 군인이랑 처음 보는 분이랑 가시더래요. 근데 새벽 4, 5시였잖아요. 처음 보는 분이랑 이렇게 수르륵 가신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손님들하고도 막 사라지고 이상하게 뭔가 조금 행실이 가벼운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 분이라고 이제 짐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결론 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시구나 이러고 전 그러려니 했어요. 뭐 그분의 사생활이니까. 그때 이제 그 분이 자꾸 이제 그거 이제 제가 들은 대로 약간 추파를 막 여기저기 조금 약간 그 말을 걸고 싶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뭐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언니 손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막 제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고마워요 했는데 그분은 손이 다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이렇게 막 입술을 막 이렇게 뜯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 그렇게 찢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많이 상하셨다 아프지 않아요? 일단 괜찮아요. 근데 손톱 되게 이쁘다 이러면서 술을 또 안 드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술을 그냥 입만 댄다 느낌? 취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왜 새끼가 제일 무서웠냐면 그 분이 자꾸 아무 사람이랑 자는데 이상하게 눈빛은 너무 순수한 거야. 이 사람은 외로워서든 뭐든 그걸 원하는 사람 같진 않았어요. 근데 눈빛이
제가 그 당시에는 귀신을 안 믿고 이런 걸 별로 안 믿었거든요. 아예 근처도 안 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로지 천주교에서 그냥 성당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영적인 거는 그냥 믿지 말자. 그냥 하나만 보자. 좋은 말씀만 듣자라는 정말 과학을 좀 미신이라고 모든 걸 치부하고 과학만 좀 갔던 사람인데 그때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은데 라는 거를 느낌적으로 알았어요. 눈이 순수한데 막가 있는 눈 아래 탁하다. 뭔가 동공이 풀리고 순수한 눈빛인데 뭔가 흐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화하는 것도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 거지? 라는 소름이 좀 돋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사람 귀신 들렸구나 했는데 그 귀신이 무슨 귀신인지도 모르고 무서운 거야 뭔가. 그래서 제가 좀 거리를 뒀거든요. 그리고 그건 또 똑같이 누구랑 나갔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새끼는 어느 정도 있다가 이 사람 인생을 다 망가뜨린 다음에 온갖 성병원 당을 노출하겠죠. 어쩔 수 없이 성병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구렁텅이로 간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최악까지 찍고 나서 만약에 그때 우연하게 이 사람한테 테마가 돼서 떼어낸다면 이 여자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 정말 그 수많은 성병과 혹시라도 임신을 하셨다면 그 내 인생 그리고 주변의 인간관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살아왔던 그 지난 세월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했어요.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새끼를 제일 무서워요. 정말 이거는 감당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다른 뭐 폭력적인 귀신이라던가 뭐 돈을 많이 쓰는 귀신도 있어요. 돈 다 쓰는 귀신이 있어요. 그거 막 돈을 막 눈 뒤집혀서 쓰는 분들 있거든요. 대출 쫙 받아놓고 신용불량자 만들어 놓는 귀신들도 있어요. 왜? 우울해야 돼. 얘가 돈을 쓰면서 더 우울하게 해야 돼. 돈 쓰는데도 우울하고 인생 안 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수습이 돼. 주변 인간관계 정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돼. 왜? 이해받을 수 있는 딱 선이야. 근데 새끼는요. 아까 앞서 말한 중독적 현상이랑 똑같이 이해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바람이 날 수도 있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새끼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일 무섭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넘어가서 권태기라는 상황이 반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하면은 오히려 사랑을 많이 퍼주거나 막 받거나 이런 상황들, 정말 상처를 많이 주는 상황들 다수한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소수가 될 수 있는 이런 권태기 상황이 하나 와요. 이런 상황은 이제 우리 앞서서 좀 이런 방송을 좀 우리 방송을 계속 신청하신 분들은 알겠는데요. 권태기라는 거는 한순간에 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오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에 우리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운이 좋았을 때, 운이 나빴을 때 교차하는 시점에서 한번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정말 두 사람이 대화가 정말 많이 필요할 때도 버텨야 되는 시기가 와요. 둘이 같이 떨어질 때도 권태기는 같이 와요.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버티는 게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저희 같은 분들한테 부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버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권태기는 운명선에서 다 같이 내려가거나 반대로 여자랑 남자랑 교차 시점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권태기 현상이 와요.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오냐면 제가 이제 상황이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저 사람이 잠깐 만나고 싶지 않은 시기들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은 좀 별로야. 좀 끌리지도 않아. 이게 남녀 상황 다 떠나서예요. 공통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권태기는 일어나거든요. 저 사람 좀 매력이 요즘 없어. 같이 있으면 불편해라고 느껴진 상황들이야.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공유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했으면 지루하고 막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서는요 모두 다 서로의 각자 다른 선택권을 많이 가지는 시기예요. 그때는 한 사람 운명이 확 아까처럼 바뀐다던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내가 있을 때, 혹은 한 명이 정말 애군이 가득할 때 수호령이 못 만나게 하는 경우, 권태기를 자꾸 줍니다. 만나지 마. 제가 자꾸 만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걸. 너도 그 애군을 같이 처리하고 싶니? 하면서 내 새끼 보호한다고 끌고 가요. 괜히 마음 심란한 얘기가지고 못 만나게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버텨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와요. 인간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정말 약이라는 겁니다. 권태기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볼 때는 어느 부분이냐면 각자 애군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죠. 저희 같은 분들이 풀어주거나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이제 감정을 받아내고 그 일을 같이 도와주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올 거예요. 그거를 잘 버티셔야 돼요. 자, 댓글을 이제 천천히 보겠는데 이해가 된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불 켜야 되나 고민하셨다면 불 끄고 계셨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필요했던 겁니다. 이상한 눈 하고 있는 사람들 무섭죠? 맞아요.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눈이 이제 조금 신기가 있거나 좀 촉이 좋으신 분은 저 사람 눈이 좀 이상해 라는 분들이 있을 거야. 내면적으로 대놓고 너 눈 이상해 하기에는 눈은 정상이거든. 근데 눈빛이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범죄자 보듯이 그 눈빛들 있잖아요. 신문기사에 막 연쇄살인마 막 눈빛 보듯이 눈빛이 조금 희한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100% 저 사람 선생님이 눈빛 이상하면 귀신 들렸다 했어요 이렇게 안 되나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조금 이해를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신가 보다, 마음에서 좀 짐이 좀 많으신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버티는 게 승리군요. 네, 맞습니다. 버텨야 돼요. 그 시간에는 거리두기가 맞는 분이 있고요. 거리두기 말고 진짜 밀어붙여고 막 밀당 절대 하면 안 되는 관계도 있어요. 무조건 당기고 막 끌어당기고 해도 이 압력이 팍 하고 와대는 분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 확 안아가지고 권태기에 무찌르거나 혹은 살살살 해가지고 약간 조금 가자 어여가자 내 사랑 어여가자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납치를 못 삼으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달래면서 그 연을 소중히 묶여가는 겁니다. 연이 끊어졌다 해도요, 그 연이 만날수록 다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죠. 연의 운 부적을 내려드릴 건데 지금 정말 똑바로 정하세요. 새로운 사람 만날 거예요. 지금 재배운을 써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정확히 쓰셔야 된다고. 연애운 놔두고 자기의 만족하면서 인기로 가져갈 수 있다고. 멘탈 잘 잡으세요 라고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자, 부부가 동일하게 성격이 너무 불같고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격 개선하면 맞춰가는 게 최선일까요? 이게 어찌 보면 성격이 너무 불같고 끝을 보려고 하는 성격들은 개선하기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패턴을 좀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영종도로 기도를 갔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잠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합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앞에서 부부분이 진짜 성격 똑같아. 진짜 끝장나게 싸우고 계시는 거야. 진짜 막 이게 와, 이러다가 눈앞에서 이혼하는 걸 보겠구나 하고 제가 진짜 계속 사모님, 사장님 잠깐만요. 제 말 한 분만 얘기 좀 하세요. 한 분씩 얘기하세요. 그래서 말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같은 경우 성격들을 한번 예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분은 그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나를 가장으로 보는 거야, 봐는 거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시점이 왜 그렇게 되세요? 했더니 저분은요, 나를 봤을 때 가장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방금 전처럼
손님이 왔을 때 아 그만 받고 우리 이제 쉬자 했는데 한 번만 더 받자요. 나는 가장이고 우리 내일 오픈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됩니까? 하면 아내분은 그러는 거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우리 밥 먹을 때 잠깐 해드리면 되잖아. 당신 우리 미래 내일은 내일이야. 내일 컨디션 내가 잘할게. 왜 내 의견에 존중 안 해줘? 하면서 막 싸우는 거야. 막 불같이 싸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요, 이 초점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각자의 초점이 같다고 보고 같은 문제로 싸웠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분은요, 예시를 준 거예요. 이 분은요, 지금 현재 상황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각자 지금 시점이 정말 정확하게 어디에 초점을 맞고 대화하시냐를 보시는 게 정확한 부부싸움의 현명한 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기하게 남편이랑 저랑 띠동갑인데 저 만나기 6년 전 어머니와 스님 되신 분께 철학점을 봤는데 뒤에 떡하니 띠동갑 여자가 버티고 있다고. 그래서 두 분이 설마 그럴 리가 하고 넘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저랑 결혼할 때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운명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 시점이었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랑 내가 과연 만날까? 라고 했는데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어도 운명론이 진짜 운명론이지만 세상은 좁다 개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내가 저런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픈하세요. 자, 만약에 제가 운명론을 하나 설명을 했는데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건데 말로써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사랑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 좋아하지 않아.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 인연을 내가 끊어내는 거라는 걸 아시나요? 말이 되게 위험하다 했잖아요. 조상님 듣고 계시죠? 수호령님 듣고 계시죠? 내 마음은 뭐 청진기 뭐든 듣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마음으로 해서 팍 하고 내뱉으니 이게 입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게 인연법을 잘라낼 때요. 아니야 나 걔 잊었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회하니? 알거나 아유 걔 안 좋아해. 나 걔 안 만나. 죽어도 안 만나. 근데 죽어도 만나는 애들 있잖아. 이상하게 맨날 안 만나. 내가 걔를 미쳤다고 만나니 하면서 만나는 커플 있잖아요. 물론 인연이 정말 질겨서 만날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 조상합이 다 들어가고 수령 합이 들어가고 전생부터 연이 맺혔던 사람들 막 수급을 어떻게든 우리 다음 생 수년생 만년이지 않아 우리 만나요 하는 그 연생 그런 운명으로 만나신 분을 만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 운을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연을. 그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닐 수도 있지. 나중에 아쉬워하지 마. 빈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솔직하게 못 사는지 모르겠어 다들. 자, 재회 시점을 놓친 인연이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요 각자 이게 참 타이밍이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나중에 다음 이야기가 바로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줄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의 영화를 예시로 해서 재회와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탄생, 여자의 명예, 남자의 부흥, 가정의 화합과 혼자서 커리어를 쌓았을 경우 예시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예요. 그거를 사주 개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영화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지만 하나도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은 영화가 밋밋하고 재미없는데 할 수 있는 굉장한 괜찮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엄마로서는 힐링이 됐고요. 커리어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영화였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운명적인 만남의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봐보세요. 끊어지고 그리고 다시 엮이는 인연이란 일반인에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인연이라는 거는 일반인한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인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어쩜 이렇게 초를 잘 치는지 밥을 다 이렇게 하고
드세요. 근데도 막 이렇게 막 주먹으로 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왜 저럴까 할 때가 있거든요. 인연에 대해서 내가 겁에 많이 질리잖아요. 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애가 기반이 되지 않고 내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없으면 상대방의 영혼도, 수호령도, 조상님도 반하지 못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재회는요, 너를 한번 꼬셔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썸을 타자. 다시 한번 우리 꼬셔보자. 우리 아쉬운 거를 풀어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주저주저 하시고 자기에도 굉장히 자존감 다 낮아진 상태에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까지 하시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그렇지 그때 실수하면 안 됐어 이러면서 막 깨부시는 분도 있어. 제발 이게 제외할 때 조금 건강하게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제외를 깔탈스럽게 보는 편이긴 해요. 네, 맞아요. 신혼 초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항상 다퉈서 서로 더 연을 깎아내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요, 이혼을 했어도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0년 후에 다시 만나는 경우. 이혼하고 10년 후에. 그런데 더 사이가 좋아지신 거야. 서로 뭐 각자 뭐 만났겠죠. 그런데 각자 다른 분을 만난 적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 번을 계기로 다시 사랑을 할 바에 그냥 지금 서로가 소중히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그동안 억눌린 거 생각하고 가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궁합을 보시는 거예요. 저희 손님들이 왜 궁합을 보냐면 우리 동자님이나 선녀님은 딱 포인트를 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싸울지, 어떤 대화 방식 각자 원하는지,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언제 위기가 오는지 가장 괜찮고 아기가 들어설 때가 언제가 좋은지, 그 아기가 뭐 서로 사실 아기가 태어나는 건 삼신할머니의 주관이지만 서로 애가 낳는 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좀 궁합이라는 건요. 존내 많네 뭐 전생 연분인데 돈 잘 벌겠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당연히 봐주죠. 근데 서로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궁합 보는 거예요. 그냥 전생 연분이야 살아 이게 아니라고 내후년에 결혼할 거야 이렇게 아니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궁합비가 그래서 궁합비인 거예요. 왜 두 사람 못을 받겠어요? 그 이유는 각자 인생에 대해서 서로의 터닝 포인트와 서로의 갖춰야 될 부부,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을 체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 불같이 싸운다 하면 궁합으로 해서 서로 조금 풀어야 될 부분, 어디서 앙금이 맺혔는지, 본인은 어디서 상처가 있는지 이거를 다 주물주물 해가지고 풀어헤치신던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포인트 시점이 정말 동일한가, 정말 그거는 조금 오래 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부부상담 클리닉도 굉장히 잘 되는 데도 있거든요. 한 번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번 횟수로 해가지고 부부상담 클리닉으로서 맞춰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거는요. 결국 이 조그만 종양 덩어리가 나중에는 뭐 암 1기, 4기까지 가서 서로가 베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좀 바래요. 남 얘기 같지 않네요. 제 손으로 끊어냈어서 좋은 인연이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종종 떠올려서 얼른 생각을 흩어놓는데 많이들 그러시겠죠? 종종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수호령이냐 조상령이 땡기는 걸 수 있어요. 그 부분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우리 애 좀 챙겨줘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하셔야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능력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의사를 비유를 하자면 이 부분은 신경외과를 잘하고 저분은 안과를 잘하고 저분은 비뇨기과를 잘하고 피부과를 잘하고 다 틀리시잖아. 전공이 틀린 거죠. 그것처럼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웃게 해주는 능력, 활력을 주는 거.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기 받는 것 같아 하고 어떤 사람은 기가 빨려. 저 사람이 있어요. 하도 혼나가지고 근데 배운 건 있어. 이런 분들. 저 사람이라 했으면 내가 진중한 생각을 하게 돼. 내 행동이 굉장히 무겁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사람. 저 사람이라 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다 가볍고 걱정거리가 다 내려가는 것 같아. 또는 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운동하고 싶고 나도 이상하게 부지런하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다 패턴이 좀 틀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상님들이 노릴 때가 있어요. 야, 우리 내 새끼 좀 너 좀 기여해봐. 그 능력 좀 빌려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어떤 분이면 보호령이 수호령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저는 그런 영적으로 발달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은요, 나는 그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짝사랑이 뭐 좀 엄청나신 분들 있죠. 엄청나다는 거는 사랑이 크신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싶고 이런 짝사랑 아니야.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칼을 베어서 목을 치더라도 막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영적이든 그 사람 운도 보호해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운을 쓰지 마시고 나의 힘을 쓰지 마세요. 거기에 홀리는 걸 수 있어요.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왜 사랑하는가? 사랑이 맞는가? 사랑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만큼 사랑을 줄 만큼 내가 사랑한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스토커라고 많이 하는 이상한 사랑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중에 스토커잖아. 근데 스토커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정말 사랑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극단적인 예시라서 미안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 사랑일까? 혹은 내가 이용을 당하고 있나? 혹은 정말 우리가 전생이 배우자 연이었을지도 몰라 라는 거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점이에요. 궁합을 보는 이유. 선생님께 궁합을 보고 예비신랑 구워 살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쌀만한 포인트는 피해가고 제가 맞춰줘야 하는 부분을 맞춰주고 챙겨주고 으쌰으쌰. 잘하고 계세요. 네, 시부모님께서 결혼 전 제사주를 보러 가셨는데 철학관 선생님께서 아주 천생연분 백년해로 하겠다고 하셨대요. 하하하. 남편과 그 말을 듣고 눈도 못 맞추고 웃었습니다. 좋네요. 백년해로 아주 좋죠. 조상님이 땡길 수도 있는 거라니. 그럼요. 조상님도 얼마나 이기적이신 분들인데요. 내 새끼가 짱이야. 남의 새끼 관심 없어요. 뭐 다들 팔을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자, 끝나는데 자꾸 생각나면 만나지도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아까 생각한 것처럼 정말 내가 왜? 라는 걸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게 심리적인 개론으로 좀 들어가자면요. 내가 애정 결핍, 내가 받지 못한 거 혹은 나로서 투영을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모성애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모성을 느끼고 모성애로서 대대로서 사랑을 받았던 집안이면 이해를 해요. 하지만 내가 엄마 사랑을 잘 받지 못했어요 했던 사람들이 모성애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나로서 투영을 해서 모성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사랑이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이게 심리적인 관점입니다. 심리학적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랑이 맞는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도 미운데 생각날 때 있어요. 오래 만나긴 했나봐요. 맞아요. 사랑이 맞았나 엄청 고민했었습니다. 연애할 때마다 최악을 마주하는데 최악만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괴로운데 저 혼자만 사랑한다는 것도 슬프고 힘든 것 같아요. 거꾸로 읽었네요. 제가 힘들고 슬픈 거라. 자,
사랑은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개념은. 사랑은, 제가 한번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심리학 전공자들하고. 자, 사랑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많이 하셨어요.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은 갈구하고 안전한 걸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 노래가 쏟아지며 사랑과 영화, 드라마, 노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없고요. 그건 정의를 절대 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대부분 들었던 대답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마다 최악을 마주한다는 거는 그 연애에 대해서 본인의 패턴이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의 패턴이 절대로 깨지 않을 경우는 그 패턴을 찾는 것도 점사가 되고, 본인이 명상을 하거나 내가 연애했을 때 일기장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어떤 패턴, 그 이거잖아, 막 절정 위기 결말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써봐요. 내가 언제 좋았고 어떻게 썸을 탔고 내 연애 딱 패턴이 있어요. 그걸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슬펐을 때, 좋았을 때 막 그거를 이파리 그리듯 꽃을 그리듯 표현을 해서 또 써봐요. 거기에 다 써본 다음에 그때 한번 보세요. 내 패턴이 딱 보일 거예요. 그게 한 명이 만나든 여러 명이 만나든 상관없어요. 한 명이어도 돼요. 그 패턴에 있을 때 내 감정, 마무리, 그 상황들 객관적으로 쓰면 더 좋고요. 주관적에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본인의 패턴이고 그게 최악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 썸에 탄 것도 똑같아요. 내가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본인 패턴 보세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정말 나는 정확하게 잘 쓸수록 좋고요. 나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 패턴을 가졌을까, 내가 변하고 싶으면 본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연애할 때마다 상대가 너무 돈을 달라 빌려달라는데 돈을 안 주면 가스라이팅하고 돈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본인의 패턴이네요. 너무 가볍지 않아요? 본인의 패턴이 있을 때 이 패턴에 내가 상대방의 돈을 달라 빌려왔을 때 이 패턴을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한다면 점사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아까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방금 전 이야기한 거는 사실 우리 선녀님의 공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듣는 사람들도 모두 성공적인 연애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제 패턴 부수느라 고생했어요. 상기도 가서 저 좀 살좀 패턴 좀, 제 인생의 패턴 좀 하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딱 한마디만 딱 하셨어요. 한마디 딱. 어떤 거냐면 뭐게요? 딱 한마디였는데 자전거 이렇게 하셨고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요? 자전거? 자전거 뭐지? 내 인간관계 패턴이 왜 자전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탔던 그 환영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화경으로 딱 보여주시면서 노을지는 그 동네에 자전거를 타고 딱 달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너가 이때 눈치 보고 너가 다치더라도 겁에 질려가지고 안 탄 적 있냐 이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엄청난 사고를 좀 당해서 제가 왼쪽 다리를 조금 무릎을 절거든요. 아플 때가 있어요. 가끔 아파요. 그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가 자전거를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막길하고 막 이렇게 타는 내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자전거 타듯이 내 인간관계에 대하는 게 내 패턴을 깨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본인도 똑같아요. 본인도 패턴이 있을 거예요. 제 패턴의 이전 패턴은 뭐냐면 인간관계가 끝까지 본인이랑 비슷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고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나를 보지도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외로웠어요. 근데 그 패턴에서 자전거 한마디 딱 들었을 때는 내가 이 인간관계를 즐겼어야 되는데 항상 겁에 질렸던 거야. 자전거를 타듯이 겁에 질리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핸들을 꺾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반대로 자전거 앞에 막 끌려가는 것처럼 사는 거야?
내가 자전거의 주인이고 자전거는 내 인생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본인도 똑같이 하세요. 왜 그게 어려워요? 본인 인생이야. 본인 그러면은 뭐 안구 기준 해줘 하면은 안구 줄 거예요? 안 줄 거잖아. 진심매매 당할 거예요? 안 당할 거잖아. 왜 자기 인생을 팔아요? 돈이라는 걸로 비유했지만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망가뜨린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상처를 많이 주고 내 마음을 이용을 하고 아프게 하면 아프게 할수록 피폐해지는 내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죽고 싶었겠어요? 아, 시간 멈췄다 죽어야지 이러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연들, 너무 많은 사건들, 사고들, 그게 마지막 총탄이 탁 날아가고 맥스가 팍 치면서 아, 이제 못하겠어 이러고 죽는 거지. 이제 이해가 돼요? 본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생을 좀 쟁취해봐요. 제가 지금 발음이 살짝 새거지만 당 떨어져서 본인의 인생을 좀 쟁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분은 같이 쟁취하세요. 서로 이야기 좀 들어봐요. 내가 맨날 이거 부부싸움하고 눈앞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뭐는 줄 알아? 맨날 당신은 그때 이거 그랬잖아. 그땐 그때야 여러분. 그땐 그때고 지금 포인트를 바로 고치셔야 돼요. 자존심에도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싸우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바람을 피든 뭐 용서를 할 거면 용서하세요. 뭐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본인이 좀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 패턴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쟤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이럴 때 상담을 하시는 거다. 이해가 되죠? 힌트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오늘 1시간 내내 줬어요.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걸로. 자, 사랑한다며 돈을 안 주면 때리기도 하고, 그거 같이 때리러 가겠대. 돈을 안 주면 때리긴다고? 이거는 저기 서울의 경복궁 앞에 광원광장에서 같이 맞아야 돼. 이거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 따서 좀 다행이다. 잔소리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이고, 안구기 좀 정신이 딱 드네요. 내 인생 내 거. 내가 행복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안구 기준, 장기 기준, 임신매매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 인생 좀 챙기세요. 그거는 또 잘 챙기면서 안 당하고 싶다면서 왜 마음을 그렇게 당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좀 쟁취해. 오늘의 감정 코드는 내가 정할 거야 하면서 곰들 푸도 그러잖아요. 곰들 그 인형도 그러는데 본인이 왜 힘들어해? 알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힘내시고요. 행복한 10월 보내세요.